자, 이제 공법 첫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시기 전에 목차부터 보면서 간단하게 우리 시험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목차를 좀 찾아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자, 그래서 이 국토계획법이 가장 중요한 법이고요. 부동산 공법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발표가 된 걸로 보게 되면은 이 국토계획법이 바로 12문제가 출제가 되면 40문제 중에서 30% 법 하나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돼요. 자, 그리고 이건 단순히 많이 출제되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일단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해가 많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다른 법의 기본이 되는 법이 이 법이에요. 그래서 이 국토계획법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법하고 정비법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이 도시개발법, 정비법, 이 두 개를 합쳐서 30% 역시 그래서 각각 6문제 정도로 우리가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에서 6문제, 그리고 정비법에서 6문제 이렇게 출제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시게 되면은 건축법, 그리고 주택법, 농지법이라고 해서 법이 이제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3개 법에서 40% 출제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제 구체적인 각 과목별로 출제 비중이 발표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간에 출제된 비중을 검토를 해보면 아마도 건축법이 한 8문제 정도를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주택법이 한 5문제, 그다음에 농지법이 한 3문제 정도로 우리가 평균 그렇게 예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는 법이 예년에 비해서 이 과목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법조문이. 그래서 일단은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상당히 편안하게 비교적 저는 이제 산지관리법, 뭐 개특법 이렇게 조그만 법들을 막 공부를 해야 됐어서 힘든 면이 없잖아 있었는데 일단은 그 부분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오늘 첫 시간이니까 국토계획법부터 이렇게 가게 될 겁니다. 자, 우리 그 목차 다음에 보시게 되면 국토계획법 들어가시기 전에 이렇게 차트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림이 이렇게 접어져 있는 거 있죠? 그거 한번 보시겠어요? 제일 앞부분에 자, 접혀져 있는 게 2개가 있어요. 하나는 국토계획법 체계가 되고 또 하나는 토지 이용 계획의 체계다라고 해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자주 공법 전체 교재를 다 볼 수 없을 때 참고해서 보시게 되면은 뭐 그런 대로 공부하시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국토계획법 체계를 가지고 오늘 이렇게 한 시간 정도 오리엔테이션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법을 공부하실 때는 특히 이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체계가 그렇게 중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체계를 이해하고 암기하지 않게 되면은 이게 공부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이 국토계획법만 하더라도 우리 교재는 약간 얇아가지고 한 160페이지, 170페이지 되는데 170페이지를 일 없이 읽다 보면요 며칠 걸립니다. 사실은 그 내용을 이해 여부를 따라서 읽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시험에 볼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된다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랬을 때 항상 이 체계도와 같이 우리가 지금 어디를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만이 이게 공법이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나침판이 될 거예요. 공법이라는 특히 국토계획법이라고 하는 이 방대한 양의 법을 공부하면서 나침반 이렇게 해서 항상 공부 시작하시기 전에 어디를 공부를 하든 간에 바로 이 법 체계도를 한번 쭉 보시고 오늘은 이 정도 파트를 공부를 한다. 이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해 두셔야지 공부하시는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법 이름이 보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러면 이 법의 적용 범위는 일단 뭐가 된다? 바로 국토가 바로 우리 법의 적용 범위다. 그러면 이 법은 대한민국 전 국토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 국토를 지금 보니까 계획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정리를 하게 되면 이 법은 국토와 관련해서 계획에 관한 법이 되겠고요. 계획에 관한 법. 그리고 이용에 관한 법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계획에 관한 법이고 이용에 관한 법이다. 그러면 자, 결론 딱 한 가지. 이 법은 자, 국토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둘 테니까 자, 토지 소유자가 이용을 해갈 때는 바로 어떻다? 이런 계획에 맞춰서만 이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때 계획을 세우는 자가 누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행정청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자주 쓰게 될 표현 중에 하나가 행정청. 자, 그러면
이 행정청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의를 하려면 이렇게 가야 돼요. 자, 우리가 행정구역을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중앙정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우리 중앙정부와 관련한 대부분 이제 우리 법에서는 건설교통부 장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중앙정부 밑에 특별시라고 하는 행정구역이 있게 되죠. 그다음에 광역시라고 하는 행정구역, 그다음에 도라고 하는 행정구역. 요 세 가지를 우리가 묶어서 앞으로 특별시, 광역시, 도를 묶어서 시도 또는 이들의 장을 시도지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시도 또는 시도지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 특별시 밑에는 구라고 하는 행정구역이 있죠. 서울특별시, 서초구, 광진구, 관악구는 구가 있게 되겠고요. 자, 광역시 밑에는 구 그리고 군이라고 하는 행정구역이 있게 됩니다. 자, 특히 광역시 밑에 군이라는 행정구역이 있다는 거 주의해서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바로 인천광역시 강화군이라든가, 자, 울산광역시 울주군 뭐 이런 것들,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뭐 이런 식으로 군도 바로 광역시 밑에 있는 행정구역의 일종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다음에 도 밑에 시라고 하는 행정구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수원시, 안양시 하는 시, 그다음에 경기도 가평군, 양평군 하는 군이라고 하는 행정구역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쪽에 있는 라인을 시군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 있고 또 시군구청장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거 자주 다뤄지게 되는 부분이고요. 자, 주의하실 게 있죠. 자, 안양시 만안구, 동안구라고 하는 구가 있어요. 수원시 팔달구 이런 구가 있다고요. 자, 그러나 이 도 밑에 있는 시군은 우리가 소위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럼 얘는 임명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시군구, 시도, 건설교통부 장관 뭐 이런 것들을 총칭하여 뭐라 부르자 바로 행정청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 이런 식이죠. 행정청에서 국토와 관련해서 계획을 세워둘 테니까 당신들은 어떻게 해라. 토지를 마음대로 이용하지 말고 행정청이 세우든 자 계획대로만 이용을 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토계획법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개 줄기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토지용계획,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개발행위허가, 그리고 세 번째가 토지거래 허가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토지거래 허가제는 독자적인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할 때는 딱 띄어서 보시면 되겠고 결국은 이제 국토계획은 주로 크게 두 개의 줄기가 토지 이용 계획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개발 행위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요 내용을 국토는 계획에 관한 법이고 이용에 관한 법이다라고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조금 상세하게 다루게 되면 토지 이용 계획이라고 하는 것 토지 이용 계획. 자, 그리고 이것에 대응해서 바로 뭐가 된다? 개발 행위가 이렇게 두 개 줄기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토지 이용 계획 딱 보니까 두 개로 또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두 개가 뭐예요? 하나는 도시 계획이고 하나는 또 광역 도시 계획 이렇게 해석을 하네요. 자,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 행정청이 대한민국 국토를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가는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토지 이용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 광역 도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자, 이것에 대응해서 뭐가 있다? 도시 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있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이제 도시계획과 광역 도시계획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 좀 이따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전에 이제 제가 시험 문제 어떤 모의고사 문제지를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광역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의 일종이다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체계가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토지 이용 계획의 일종이 하나가 도시계획이고 또 하나가 광역 도시계획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계획은 도시계획과 광역 도시계획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도시라는 표현을 우리가 앞으로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이때 도시가 뭐냐라고 하는 거. 우리 국토계획법은 사실 도시라고 하는 개념을 한 세 가지 정도의 개념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접근하게 되는 거. 도시 뭐냐 했을 때 다시 행정구역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구역을 보시게 되면 특별시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 상당히 독자적인 기관입니다. 광역시 역시 독자적인 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도 밑에는 시라든가 도 밑에 있는 군도 바로 다 독자적인 기관에서 앞으로 도시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 의미가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도시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을 대상으로 하는 뭐예요?
토지 이용 계획을 바로 뭐라고 그런다? 도시 계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뭐로? 바로 도시계획. 그러면 이에 대응해서 광역 도시계획은 뭐다? 2개 이상의 시 또는 군을 대상으로 혹시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이걸 뭐라고 그런다? 광역 도시계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광역 도시계획이 제일 먼저 나오긴 하지만은 이건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즉 2개 이상의 시 또는 군을 묶어 놨을 때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광역 계획권이라는 표현. 자, 자료에 나와 있죠? 광역 계획권이라고 하는 것이 지정이 되게 되면은 그때 가서 자, 광역 도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수립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차트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역 도시 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 계획권의 지정을 전제로 했을 때만 광역 도시계획 수립하고, 그럼 거꾸로 도시계획은 어떻다고요? 따로 얘기를 하지 않아도 무조건 수립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도시계획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법 체계가 이루어지고 요 이제 살을 하나하나 붙여가는 과정이 바로 여러분이 국토계획법을 공부하는 과정이 되게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들어갈까요? 자, 결국은 광역계획권이 지정됐을 때 광역도시계획을, 그리고 따로의 어떤 조치가 없어서 도시계획을 수립한다. 묶어서 이런 토지 이용계획을 행정청에서 수립을 해두게 되면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를 이용, 즉 개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고, 뭐에 따라서 이런 토지 이용계획에서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만 어떻다?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 이게 국토계획법을 가장 줄였을 때 드릴 수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제 하나하나의 정의를 보도록 할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이유가 국토계획법에서 우리가 아까 도시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설명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하고 국토계획법에서 쓰이는 용어하고 약간씩 개념상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 개념들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19페이지 용어의 정의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그 앞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서 기본 원칙 이런 것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광역 도시계획부터 먼저 갑니다. 이미 우리 한번 확인드렸습니다. 바로 뭘 전제로? 광역 계획권의 지정을 전제로 해서만 수립하는 것이 뭐다? 광역 도시계획이다, 이래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광역 도시계획 건교부 장관이 2개 이상의 특광 시군의 공간 구조 기능의 상호 연계, 환경 보전, 광역 시설의 체계적 정비 등을 위해서 인접한 2개 이상의 특광 시군의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정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사실은 원래 법조문에서 그냥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뭐라고 그런다? 광역도시계획. 근데 광역계획권이 뭐냐 했을 때 그 얘기까지 아예 포함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 문정에다가. 즉 2개 이상의 시 또는 군을 묶어두게 되면 이걸 뭐라고 그런다? 광역계획권의 지정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이따 누차 강조를 드리겠지만 이 장기 발전에서 장기라고 하는 표현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10년 후, 20년 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다. 두 번째,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이래 되어 있죠. 단순한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다가 아예 미리 답을 써두세요. 종합 계획 써놓고 X표, 종합 계획 써놓고 X표. 자, 무슨 얘기냐? 이 광역도시계획은 종합계획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도시기본계획 하면서 종합계획의 의미하고 일반적인 계획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보니까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해 수립하는 공간 구조와 발전 방향에 관한 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표현은 거의 우리 법조문에서 쓰이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쓰이는 부분은 바로 이 도시계획을 2개로 구분한다 해서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이것에 대응해서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개념, 요걸 2개로
개를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고 싶을 때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이라 부르지 않고 도시계획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계획이라는 개념은 사실 독자적인 개념보다는 바로 광역도시계획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립하는 계획은 뭐냐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만을 만드는 것이 따로 이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지는 않아요. 그랬을 때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길게 묶어서 얘기하기 힘드니까 그냥 도시계획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도시계획 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바로 도시기본계획 그리고 관리계획 실제 도시계획은 따로 수립하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지는 않아요. 그냥 이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을 묶어서 표현하고 싶을 때 도시계획이라는 표현을 쓴다. 자, 그랬을 때 자,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일단 공통적인 속성은 뭐다? 도시계획이다. 도시계획은 바로 뭐다? 토지용계획이다. 정리하면 도시기본계획이든 도시관리계획이든 뭐예요? 하나의 시 또는 군을 대상으로 한 토지이용계획의 일종을 바로 뭐라고 그런다?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그럼 차이점이 뭐냐? 우리 뒤에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할 텐데 도시기본계획 한번 그 교재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의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특광시군의 관할 구역에 대해서 기본적 공간구조,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들 지금 19페이지 용어 정의를 보고 계십니다. 19페이지를 보시면 3번 이었죠. 자, 그래서 거기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뭐냐면 종합계획이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종합계획 아까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은 뭐라고 그랬어요? 장기발전 방향 그리고 그냥 계획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이런저런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도시기본계획도 기본적 공간구조 장기발전 방향 이렇게 됐으니까 도시기본계획 일단 구체적인 계획은 아닙니다. 기본적 공간구조 장기 발전 방향. 그래서 구체적 계획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종합계획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 도시의 장기 발전 미래상을 모두 총괄해서 제시하는 것을 도시 기본 계획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이다 보니까 인구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온갖 잡다한 내용들을 다 담을 수 있는 것이 뭐가 된다? 바로 도시 기본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도시 관리계획 보셔야 되죠. 근데 그 마지막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목표를 구체화시킨 계획이 바로 뭐가 된다? 도시관리계획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세 가지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공통적 차이점을 간단하게 언급을 해볼게요. 일단은 장기 발전 방향 들어갔었죠? 장기 발전 방향 들어갔죠? 그러면 둘 다 공통점 뭐다? 구체적이지 않은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차이점 뭐 있어요? 이건 종합계획, 이건 종합계획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건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고 이건 몇 가지 내용만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차이점이 되게 될 겁니다. 한편 이 둘의 공통점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의 공통점은 뭐가 공통점이에요? 바로 하나의 시 또는 군을 대상으로 한다. 이게 공통점이고 차이점 뭐다? 이건 대강의 윤곽을 제시하는 계획이고 도시관리계획은 구체적 계획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교재 이제 4번을 보시게 되면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도시관리계획 특광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 이용 등등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뭐 정보통신이 뭐 여러 가지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 그건 중요 쟁점은 아니고 바로 핵심 요지는 토지 이용 계획의 일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토지 이용 계획의 한 종류가 도시 관리 계획이다라고 하는데 요거 미리 우리가 약속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 관리 계획 우리가 공부할 때 편하게 이해하시려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네요. 자, 도시 관리 계획은 하나의 시 또는 군. 요건 이제 똑같은 개념이죠. 하나의 시 또는 군이라는 개념은 일단은 도시 계획이라는 측면에서 당연한 얘기고, 자,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바로 뭐라 부르자?
도시 관리 계획이다. 이렇게 약속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훨씬 공부하기가 편해지거든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도시관리, 당연히 물론 하나의 시 또는 군을 대상으로 하게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 교재를 보게 되면 도시 관리 계획으로 해서 한 6가지, 7가지를 나열을 해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는 일단 6가지로 분류를 해놨어요.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는 줄여 쓸 거예요. 너무 기니까 용도 지역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줄여 쓰겠습니다. 용도 지역 뭐 하자는 겁니까 했을 때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선 좀 써놓고 얘기할까요?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도 바로 뭐가 된다? 도시관리계획. 자, 그 다음에 용도 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도 뭐가 된다? 도시관리계획. 그 다음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그리고 개량에 관한 사항도 바로 뭐가 된다? 도시 관리 계획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외에도 보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이 주제어들은 각각 우리가 앞으로 1시간, 2시간, 3시간씩 떠서 될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제목만 쭉 이렇게 한번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뭐가 된다? 도시 관리 계획의 한 내용으로 본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자, 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도시 개발 사업, 그리고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이 바로 뭐가 된다? 도시 관리 계획의 내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하나 주의하실 게, 아까 우리 이런 얘기 했어요. 기본 계획은 도시 관리 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이라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도시 관리 계획은 뭐에 적합하게 만들어야 된다? 도시 기본 계획에 적합하게. 만약 광역 도시 계획이 존재하면 또 도시 기본 계획은 뭐에 적합해야 된다? 광역 도시계획에 적합해야 된다. 이게 이제 행정계획에서 상하를 이렇게 구분을 해갖고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적합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용도지역은 도시 관리계획에 적합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거 틀린 겁니다. 뭔 소리냐면 제가 이런 그림을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아버지가 있고 아기가 있고 자 바로 어머니가 이렇게 있다고 전제를 해봅니다. 그랬을 때 이 아기가 자 우리 가족이다라고 이렇게 명제가 나왔다고 치십시다. 아기는 우리 가족이다. 맞는 표현, 틀린 표현? 당연히 옳은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 가족이라는 카테고리가 바로 도시관리계획이라는 의미가 되겠고 요거 아버지와 아들과 어머니 뭐 이런 것들 자체가 하나하나가 바로 뭐가 된다? 도시관리계획. 이거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용도 지역을 다른 이름으로 얘기하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라 그러는 것이고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 부를 수 있다? 도시관리계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용도적 왜 지정합니까? 했을 때 가장 단순하게 얘기하면 바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도 지구나 용도 구역이나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등도 다 뭐가 된다고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라 부르고 요 하나하나를 다 뭐라 그런다? 도시 관리 계획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돼요. 아주 기초가 되는 부분이고 제가 이렇게 약장사를 하다가 어디를 싸돌아 다니면 돈 준다고 그래서 우리가 특강 이런 거 하러 가거든요. 강의하다 보면은 깨는 때가 있어요. 이 지구 단위 계획은 나머지는 그렇다 쳐요. 예, 지구 단위 계획. 이름이 계획이잖아요.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 관리 계획에 적합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자체가 뭐가 된다고요? 도시 관리 계획. 자기가 자기한테 어떻게 적합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뭘로 본다? 도시 관리 계획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셔야 돼요. 이제 용도 지역부터 하나하나 의미를 살펴볼 거예요. 자, 그 교재 보니까 1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용도 지역 이렇게 써 있어요. 볼까요? 용도 지역 이라는 것은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용도지역이 아직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용도 지역의 지정이 있게 되면 뭐가 있다?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이 발생한다. 이런 의미죠. 거기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 바로 건축물의 용도, 자,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높이
높이 여기까지 높이 등을 정해서 거기서 필요하면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용도 지역이라는 게 아직은 뭔지는 모르지만은 용도적 지정이 되게 되면 그때 법적 효과는 뭐가 된다? 바로 자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용도.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뒤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 이 규모 제한의 한 형태로서 거기 나와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 용도적이 뭔지는 모르지만 용도적이라는 것이 지정이 있게 되면 바로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제가 끝날 때쯤 아마 이 숙제로 아마 드릴 텐데 토지에는요, 자 용도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용도 지역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교재를 지금 잠시 편집 24페이지까지 한번 갔다 올게요. 이거 잠시 먼저 용도 지역이 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다시 용도 지역의 의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도시 지역 위에 표를 보시면 관리 지역, 농림 지역 그리고 자연 환경 보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예, 그랬을 때, 자, 우리 토지에는 주 용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분류합니다. 도시지역이라고 하는 개념, 관리지역이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농림지역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고 하는 용도지역은 크게 자, 4개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이 용도지역, 다 지역을 붙여야겠죠. 사실은 이 용도지역은 사실은 21개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토지가 있게 되면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뭘 정해줘야 된다? 용도 지역, 토지의 주 용도를 결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뭘 지정을 하느냐? 어떻게 정하는 거냐? 종류가 뭐가 있느냐? 그럼 용도 지역을 21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정하는 어떤 경우에 도시 지역으로 정하느냐? 어떤 경우에 관리 지역, 어떤 경우에 농림 지역, 어떤 경우에 자연 환경 보전 지역으로 지정하냐. 교재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도시 지역. 자, 우리 조선말은 말입니다. 앞쪽과 끝쪽을 잘 보셔야 돼요. 항상 주로 제일 앞하고 제일 끝에 핵심적인 말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도시 지역 보니까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당해 지역에 대해서 체계적, 계획적, 자, 개발, 정비,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되어 있죠.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 뭐라고요? 도시 지역, 인구, 산업.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인구와 산업 동그라미 쳐두셔야 돼요. 자, 어떤 지역을 조사를 해봐야 돼요. 용도 지역을 꼭 정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이 도시 관리계획 중에서 나머지는 지정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용도 지구나 용도 구역은 필요하면 지정하는 것이지만 용도 지역, 토지의 주 용도는 반드시 결정을 해줘야 돼요. 조사를 쫙 해봤어요. 해보니까 이 지역이 인구와 산업이 밀집이 돼 있거나 밀집이 예상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용도 지역을 뭘로 정한다? 도시 지역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 지역은 주로 개발을 하기 위한 땅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도시 지역 바로 뭘 하자는 얘기다? 인구와 산업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농림 지역부터 볼게요. 관리 지역은 제일 마지막에 볼 것이고요. 농림 지역 보니까 자, 도시 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적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자, 농림업의 진흥과 삶의 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적.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예요? 농림업의 진흥과 삶의 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라고 하는 표현. 농림업 진흥하고 자, 그다음에 산림의 보전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면은 바로 이 지역의 용도 지역을 뭘로 정할 수 있다? 바로 농림 지역으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주의하실 거 우리가 공부를 앞으로 쭉 해가며 있어서 이 농림 지역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림 수풀림자, 산림할 때 수풀림자 요게 중요한 키워드라고. 숲을 잘 가꾸고 싶은 용도 지역을 뭘로 정할 수 있다? 농림 지역으로 정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자연환경 보전적 볼까요? 자, 자연환경 보전적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환경 수용은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보존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적, 제발 밑줄 좀 긋지 마세요. 볼펜 아깝습니다. 그것들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연환경 보존적은 뭘 하자는 적? 줄여서 얘기하면 보전하고 보존하고 뭘 하자? 보호 육성하자는 지역이 바로 뭐가 된다?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가장 규제가 강한 땅이 바로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 되겠습니다. 가장 규제가 강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런 땅을 우리가 전문용어로 저주받은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런 땅도 세금은 꼬박꼬박 잘 내야 돼요. 자, 앞으로 이런 저주받은 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땅 갖고 있으면 저한테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 저주를 제가 짊어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3년째 이렇게 사기를 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 건도 연락이 없습니다. 올해는 진짜 꼭 그 고통을 짊어지고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연환경 보존적은 보전하고 보육성.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한번 나왔잖아요. 자연환경 보존적에는 일체 건축물의 건축이 금지된다. 어떻습니까? 틀렸어요? 맞아요? 아니, 처음에 틀렸다고 얘기했다고 중간에 맞다고 마음 바꾸면, 자, 앞으로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오직, 일체, 거의 확률상 90% 이상 틀린 지문입니다. 자연환경 보존 지역도요, 슈퍼마켓은 지을 수가 있습니다. 설악산 꼭대기 안 가보셨습니까? 형편 좋은 사람들은 주로 바다로 갑니다. 우리처럼 형편 안 좋은 사람들은 주로 산을 갑니다. 지리산, 노고단 이런 데 가면 슈퍼 있어요? 없어요? 구멍가게 있어요? 없어요? 차비가 없어 거기를 못 가요? 있어요. 그래서 자연환경 보존 지역도 일체란 표현이 틀렸다. 거의 대부분 안 되지만 일정한 건축물의 건축은 가능하다.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 지역 관련해서 또 이런 지문이 전에 만들어져 있어요.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라는 것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등을 보존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지역이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요건 어때요? 틀렸죠, 이거는? 네, 당연히 틀렸죠. 보존하고 보유성.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다 외우려고 하지 말라고. 키워드만 정확히 잡고 계시면 된다고. 그래서 보존하고 보유성 하자는 지역이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다. 자, 그런데 이 관리지역은 말입니다. 사실은 주로 용도지역은 원래 3개 중에 하나를 골라 잡아 지정을 해야 돼요. 자, 그렇게 되는데 관리지역은 고민하는 땅이, 유보된 땅이 어디로 갈는지 방향을 설정을 제대로 못한 토지를 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 갈까요?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개발을 하자니 좀 그렇고 안 하자니 좀 더 그렇고, 그랬을 때 바로 관리지역으로 지정됩니다. 또 어떤 지역에 농림업의 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땅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렸을 때 뭘로? 바로 관리지역으로. 그 다음에 자, 자연환경 보존지역 지정에서 규제를 아주 강력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뭔 얘기냐면 앞으로 관리지역이라는 표현은 언제든지 다른 데로 옮아갈 수 있어요. 관리에서 농림이라고, 관리에서 도시로, 관리에서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아직 완벽하게 방향을 설정하지 못한 토지를 관리지역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24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게 하나 살을 붙여서 기억을 해둘까요? 자, 우리가 수업의 편의를 위해서 도시지역이라고 하는 것까지 보도록 합니다. 도시지역은요, 지금 원래 용도지역이 21개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4개밖에 설명을 안 드렸어요. 그러면 새로운 용도지역이 어디 들어가느냐? 이게 아니라 이 도시지역을 막 쪼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주거지역이라고 하는 용도지역이 있어요. 이 도시지역 중에 일부를 주거지역이라 그래요. 또 자, 상업지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녹지지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쪼개다 보면 결국은 이게 16개로 쪼갤 수가 있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고, 일단 도시지역은 크게 4개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주상공록 이렇게 해서 자주 써먹게 됩니다. 주상공록. 자,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용도지역의 종류 21개인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이렇게 살펴보셨습니다. 다시 19페이지 지문을, 이 용도지역이라는 게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용도지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19페이지 다시 가서 그 지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거, 바로 자, 용도지역이란
19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다음 밑줄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해서 지금 이제 20페이지를 보고 계시죠.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에서 첫 번째 줄 20페이지 중복되지 아니하게 요거 밑줄을 그어 두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용도 지역은 말입니다. 21개 중에 꼭 하나만 골라 잡아야 됩니다. 두 개를 동시에 지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이면 상업지역이지 주거지역이면서 상업지역이면서 이런 규제는 발생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끝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래서 결국은 용도지역은 결국 뭐라고요? 도시관리계획의 일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가지고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런 얘기죠. 용도지역 지정이라고 하는 거. 아까 우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같은 이런 용도지역의 지정이 있게 되면 그 각각의 용도지역에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제한이 나온다. 우리가 건축물의 용도도 상당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 될 텐데, 자, 건축물을 주거 용도로 활용하면 그 건축물 이름을 뭐라 부른다? 주택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만약에 자, 어떤 건축물을 나이트클럽을 유치해서 춤바람을 이렇게 일으키게 되면 그걸 우리가 위락시설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건물 지어가지고 자, 침대나 온돌방을 들여놓고 자,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자, 잠을 재워주는 것을 우리가 모텔, 호텔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건축물을 우리 건축법에서는 숙박시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어떤 건축물에다가 버스 정류장 앞에다 만들어 놓고 거기서 표를 팔게 되면 그걸 우리가 운수시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건축물의 용도는 사실 건축법 공부할 때 총 27개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크게 분류했을 때 27개, 그보다 더 크게 분류하면 총 9개로 분류가 돼요. 이것도 우리가 다음 시간 정도에 아마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드릴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지금 이제 토지의 주용도, 용도지역이라는 것이 지정이 되면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라는 게 나온다. 뭔 얘기냐? 만약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면 그 땅에서는 주로 건축물을 뭘 지어라? 주거주택을 지어라. 즉 주거용 건축물을 지어라. 상업적이면 무엇으로? 사업용 건축물을 지어라. 이게 바로 용도적 지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제한이다. 이 얘기는 사실은 우리가 한 5시간, 4시간을 떠들어도 설명이 어려울 정도로 아주 방대한 양이다. 그러나 꼭 잊지 말고 이건 기억을 해 두셔야겠네요. 그럼 거꾸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용도 지역이라는 개념이 없게 되면 어떻다고요? 자, 건축물 지을 때 사람들이 자, 규제 받아요, 안 받아요? 전혀 받지 않는다는 의미죠? 그러면은 어떤 식의 그림이 그려지느냐? 자, 우리가 토지를 말하면 이렇게 있어요. 도로가 있고, 자, 대지가 이렇게, 필지가 이렇게 있을 때 사람들이 용도지역이라는 개념을 끼게 되면 이쪽에다가 자기 생각나는 대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건물을 하나 지어가지고 모텔로 써요. 모텔로. 그리고 어떤 사람이 여기다 건물을 지어서 자, 뭘로 또 쓰게 되냐면 바로 주택으로 쓰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물 지었는데 공장 용도로 활용을 해요. 이렇게 되면은 즉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제한이 없게 되면은 자, 이게 토지의 효율적 이용입니까? 맞습니까? 맞죠? 부동산 학계론에서는 맞아요. 자, 부동산 학계론에서는 효율적 이용이라는 게 뭐예요? 지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으로 돈 내는 방식으로 토지를 이용하는 것을 효율적 이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공법에서는 우리 토지용계획, 도시관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구체적 계획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때 효율이라고 하는 개념은 전 국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사회적으로 검토를 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 합리적이다라고 할 만한 것이 바로 뭐가 된다? 효율적 이용. 그랬을 때 이 지역, 주택이나 숙박시설이나 공장 이렇게 난립해 있게 되면 어때요? 각각의 토지 소유자, 원래 자기 희망하는 대로 이렇게 토지를 이용을 하고 있지만은 전 국가적인 견제에서 봤을 때 뭐다? 이건 효율적 이용이 아니고 개판이라고 이걸 전문용어로 얘기를 하게 된다고요. 자, 이 보세요. 공장에서 기계 돌리기가 무섭다고요. 왜? 옆집에서 쪼르르 쫓아와서 시끄럽다고 소리를 바락바락 쓰고 이렇게 하게 되면 되겠습니까? 또 밤중에 잠 좀 자려고 그러는데 일부러 기계 돌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거예요. 자, 서로 불편하다고요. 또, 자, 우리가
밤에 뭐입니까? 이 모텔에 가서 집이 없으니까 이제 모텔을 가는 겁니다. 뭐 다른 의도가 꼭 있는 게 아니고 집이 없거나 집이 너무 멀거나 등등등 모텔을 가는 어떤 아저씨가 있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뭐 그렇다 치고 여기에 어떤 애 엄마가 꼭 나와 있어요. 꼭 이런데 극적으로 애 없고 애 부러 제끼고 이랬을 때 아저씨 잘 모르는 그 어떤 분하고 같이 가다가 깜짝 놀라서 개 떨어지게 됩니다. 애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많이 본 여자 같거든. 그러면 모텔 장사가 안 되거든. 그러면 그 누구도 이런 토지 이용에서 결과적으로는 만족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뭘 정해주는 게 좋겠다. 토지의 주 용도를 결정을 해주게 되면 자 바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럼 주택은 주택끼리 밀집해 있고 자 상가는 상가끼리 밀집해 있고 그 다음에 공장은 공장끼리 밀집해 있죠. 그래서 만들어내는 개념이 바로 뭐가 된다?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용도지역. 그래서 주거지역 그리고 상업지역 우리가 이제 주로 설명하는 게 도시지역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공업지역 그리고 녹지 지역이라고 하는 용도지역을 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용도지역 지정하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바로 주택은 주택길, 자 상가는 상가길에, 또 녹지는 보존하는 지역입니다. 공장은 공장길에 이렇게 지정이 되면 토지의 효율적 이용, 국가적인 견제에서 봤을 때 상당히 괜찮아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가지고 이렇게 용도지역까지 재미를 봤어요. 한 100년 이상 우리가 먹었습니다. 아주 해피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기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뭐냐면은 아까 우리 주택하고 모텔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그랬었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한번 쳐보자고요. 제가 하나 많이 듣는 예가 이건데 여기 주택이에요. 주거지역의 주택 용도로 건축물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의 모텔 용도로 자 건축물을 사용합니다. 분명히 주거지역에서 주택, 상업지역에서 모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생기다. 도로 길 하나 사이에 두고 모텔하고 자 아파트 이런 거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그래서 손 흔들면 서로 보이고. 제가 이런 집에 한번 살아봤었습니다. 아주 보기 좋습니다. 제가 원룸에 살았었는데 그게 봉천 사동 이 여관촌 있는 동네에 한번 살아봤었는데 볼만했습니다. 그 당시에 친구들하고 인기 좋았습니다. 애들이 다 놀러 옵니다. 제 집에. 러시아 때 쌍냥 하나씩 사들고 와서 무지하게 창가에서 매달려가지고 뭐 볼 거 있다고 참 환장을 할 노릇이에요. 근데 제가 거기서 이사 가고 나서 연락 다 끊겨버렸습니다. 이제 볼 게 없다는 거죠. 뭘 봤는지 저는 잘 몰라요. 다만 제 이제 경험칙상 이 사람들의 긴장이 풀리는 시기는 언제냐면 가을, 늦가을 때가 제일 좋습니다. 늦가을. 그때는 여름 되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공짜로 볼 것 같아요. 천만에요. 에어컨 틀어요. 문 딱딱 닫아요. 여름에는 국물도 없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에어컨 틀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 가을, 추석 전후해서 이제 날씨가 후덥지근할 때 비가 오는 날이 좋습니다. 비가 오는 날. 사람들이 긴장이 풀립니다. 그래서 왜 창문을 열고 벌거벗고 뛰어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예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이제 피크 타임이에요. 피크 타임이죠. 그래서 제일 환장하는 건 저런 겁니다. 설날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 나는 그거 이해 안 돼요. 아니 설날 명절, 설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 9시나 10시에 들어가면 도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집이 없어서 그랬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분명히 주거지역에서 주거용 건축물, 상업지역에서 상업용 건축물 이렇게 했는데 바로 뭐가 문제된다? 분명히 용도 지역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여기 상업지역을 뒤로 후퇴를 시킨다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 옆에서 또 모텔을 짓거든. 또 모텔을 지어서 자, 가정 풍지 파탄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그리고 애들 교육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이 상업지역의 모텔 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용도 지역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등장하게 되는 개념이 바로 뭐가 된다? 자, 용도 지구라고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특정 용도 제한지구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하게 되면 특정 용도 제한지구. 자, 특정 용도 제한지구.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치면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해서 바로 용도지구의 일종입니다. 용도지구는 각각의 목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특정 용도 제한지구를 지정하면 여기 상업적이라서 원래 모텔 지을 수 있죠? 그러나 모텔은 안 된다. 그럼 다른 상업용 시설은 된다 안 된다? 마트 같은 것은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 지역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뭘 정할 수 있다? 용도 지구라고 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우리가 용도 지구 중에서 가장 많이 우리나라에 지정되어 있는 용도 지구는 바로 미관 지구라고 합니다. 미관 지구. 자, 이 미관 지구 뭔 얘기냐면 상업적에 간판들 쭉 질벽에 올라가잖아요. 이 용도 지역까지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5개 광화고물 관련 법령으로 막을 수는 있긴 하지만은 자, 그 중에 하나가 또 용도 지구 중에 하나가 바로 미관 지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이 상업적인데 굳이 상업적이 아니라 좋습니다. 이 지역이 동네가 아주 더럽다라고 했을 때 좀 미관의 유지, 보존, 관리 등을 위해서 바로 미관 지구라고 하는 용도 지구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상업용 시설 들어가는 가능합니까? 상관없습니다. 상업용 시설은 들어갈 수 있으나 간판이나 이런 것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미관지구. 그러면 자, 여기서 규정하는 건 간판 같은 것만 규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관지구. 또 이런 경우도 있겠네요. 얘기가 다 좋은데 자, 특별히 화재가 많이 발생하더라라고 이 지역은 그래서 화재를 좀 예방할 필요가 있다 했을 때 방화지구라고 하는 것을 정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법과 시행령에서 용도지구 12개를 정해두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3개를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결국은 용도지구 한번 이제 내용 볼까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페이지. 용도지구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그 밑줄이죠.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 관리적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용도 지구의 지정이 있게 되면 이때 법적 효과가 뭐가 된다? 바로 용도 지역 지정에 따른 행위 제한, 즉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제한을 어떻게 한다? 강화 또는 완화해서 정하는 것을 바로 뭐라고 그런다? 용도 지구다. 그래서 용도 지구의 지정이 있어도 결국은 건축물의 용도나 종류나 규모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용도 구역이라는 걸 보셔야 되는데 용도 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그것도 역시 밑줄 그어두죠.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그리고 완화에다가 동그라미까지 좀 쳐서 기억을 주의해서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완화해서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 지혜, 무질선 확산 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용 도모 등을 위해서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하는 데서 결국 용도 구역도 바로 뭐다? 도시 관리계획의 한 내용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용도구역이라는 게 뭐가 있냐면은 사실은 용도구역은 4개밖에 안 돼요. 그 중에서 하나 정도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바로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돼요. 자, 도시의 무질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지역에 개발을 철저히 억제하기 위해서 소위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요 밑에 참 용도적이 있나요 없나요? 이런 지역들 용도적이 있어요 없어요? 용도적은 무조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아까 우리 용도적,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 이런 식으로 정하게 되는데 만약 용도적 지정이 전혀 없게 되면 이 지역은 바로 뭘로 본다? 바로 자연환경 보존 지역에 관한 규제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토지라고 하면 무조건 용도지역은 갖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뭘로 보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보니까 해서 자, 사실 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관계를 보게 되면은 용도지역끼리는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용도지역끼리 안 되죠? 어떤 지역이 주거지역이면 상호급지역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의 주용도, 용도지역은 오직 단 하나. 그래서 아까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했었고요. 용도지구끼리는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어떤 지역? 미관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미관지구로 지정하고 또 그 지역에 자 화재 예방을 할 필요 있으면 방화지구를 지정하고 가능합니다. 용도지구끼리는 수십 개라도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요. 각각의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용도구역끼리는 중복 지정할 수 없습니다.
용도구역이 개발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구 이런 네 가지 용도. 우리 뒤에 다 공부하십니다. 근데 용도구역도 중복 지정할 수 없다. 그러면 결국 정리하게 되면 용도지구끼리만 어떻다? 중복하여 지정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개념을 보셨죠. 자, 그리고 아까 우리 용도구역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행위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따로 동그라미 쳐달라고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사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에서는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두고 있기 때문에 완화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식으로 법에서 정해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용도구역에 지정이 있는 경우, 자,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제한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면 그건 일단 틀린 증언으로 봐야 돼요. 의미는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용도구역 지정 규제가 아주 강합니다. 그러나 명문으로 법조문에서 어떻다? 완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용도구역에 지정이 있으면 어떻다? 바로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제한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사례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찌됐든 도시 관리계획 중에서 용도적,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자, 요것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땅, 토지 위에다가 금을 그냥 긋는 겁니다. 이쪽은 이렇게 이용을 하자. 이쪽은 이렇게 이용하자. 이렇게 금을 긋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하려면 단순히 이렇게 금을 긋는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 강남권, 서울의 강남권의 아파트 값이 지나치게 비싼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꼭 거기에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교육이 어쩌고 저쩌고 또 교통이 어쩌고 저쩌고 선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자, 사람들이 모두가 땅 투기를 하기 때문에 아파트 투기를 하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그렇게 비싸는 겁니다. 폭탄 돌리기 게임이에요. 누가 마지막에 터지는 폭탄을 어떻게 안고 죽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강남에 집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안 사는 게 아니라 돈도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부러워 죽겠어요. 강남을 지나갈 때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갔습니다. 눈 안 버리려고. 땅 밑으로 기어다니면은 그걸 볼 기회가 없어요. 그럼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다시 돌아갔어요. 지금 용도적, 용도지구, 용도구역 보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을 보셔야 돼요. 자, 바로 도시관리계획 네 번째 내용이 바로 뭐가 된다?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반시설은 다음에 시설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광장, 공원, 녹지, 유통업무 설비, 수도, 전기, 가스 공급 설비, 방송, 통신 시설, 공동구 동그라미, 공동구 세 번째, 공동구 끝에 있는 거 공동구 동그라미 찾으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따로이 언급을 하게 될 기반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하천, 유수지, 방화설비. 그래서 유수지는 댐을 의미합니다. 댐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화장장 동그라미, 공동묘지, 납골시설,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이런 것들을 나열해요. 사실 기반시설은 우리 건설교통부 나중에 이제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될 때 언급을 할 텐데 총 58개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의 공통점 뭐다? 꼭 있어야 될 시설입니다. 이런 거 있어야지 어떻다고요? 이거 있으면 뭐가 좋다고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지금 수원이나 안양이나 무슨 뭐 과천이나 여기 완전히 촌이었습니다. 언제부터 그게 비쌌습니까? 뭔 소리냐면 수도 서울에만 이렇게 밀집해 있다가 지금 철도가 놓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뭐 수원이면 어떻고 안양이면 어떻고 금방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설령 서울의 생활권을 두고 있다 할지라도 바로 자 철도가 놓이게 되다 보니까 어떻다? 쉽게 들어올 수 있다. 그럼 왜 철도가 없습니까? 했을 때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그래서 또 학교도 있어야 되죠? 학교가 없으면 사람들이 그 동네 안 살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 그래서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국민 생활에 기반이 되는 시설을 뭐라고 한다? 기반시설 이렇게 꼭 있어야 될 시설들이에요. 자, 그 중에서 니은번 광역시설 한번 볼까요? 자, 광역시설이라는 것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 항목의 시설을 말한다. 그래서 보니까 2개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기반시설을 뭐라고 그런다? 광역시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광역시설이나 지랄이나 일단 뭐라고요? 기반시설이라고요. 기반시설 중에 일부를 묶어서 뭐라고 그런다? 광역시설. 예를 들어서 들어볼까요? 도로 있죠, 도로라고 하는 거 있죠? 서울 시내에서 돌아다니는 도로는 뭐다? 그냥 기반시설이에요.
서울과 과천을 연결하는 도로 있죠? 바로 그게 뭐라고 그래요? 두 개 이상 시군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 뭐라고 그런다? 광역시설. 그럼 도로는 당연히 기반시설이기도 하면서 뭐가 되기도 한다? 광역시설이 되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공항 있죠? 공항 두 개 이상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합니다. 그러니 뭐로 부른다? 그걸 광역시설으로도 부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 광역시설이라는 개념, 우리 광역 도시계획 할 때 필요한 부분이라서 간단하게 체크를 드렸고요. 자, 이해는 뒤에 가서 언급드리겠고, 21페이지 미음번 도시계획시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자,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이라 하면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도시계획 시설도 어떻게 보면 기반 시설의 일종입니다. 자, 주의하실 게 약간 틀려요. 이 교재 이 부분이 지금 이제 학원 강사들도 또 이 법을 만든 사람들도 약간 헷갈리게 용어를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지금 도시계획 시설이라는 것은 바로 뭐라고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그럼 설치했다는 얘기입니까?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뭡니까? 기반시설 설치 다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한 거예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했다는 얘기는 도로를 만들자고 확정을 딱 지어놨어요. 확정을. 그럼 그걸 뭐라 부르죠? 도시계획시설. 그럼 뭐냐면 예정도로, 예정학교, 예정공원, 예정녹지, 예정공항. 일반적으로 공항을 설치하기로 예정해놓으면 예정공항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도로를 설치하기로 예정을 하면 예정도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예정도로나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도시계획시설이라고 얘기합니다. 도시계획 시설이라는 것은 아직 삽질을 하기 전입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입니다. 이걸 바로 뭐라고 그런다?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머릿속으로. 자, 그리고 길가에 밖에 있는 도로를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그 기반시설입니까? 도시계획 시설입니까? 그냥 기반시설이죠. 그죠? 도시계획 시설은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요. 왜? 지적 공부상에 표시가 되어 있는 거니까. 또 지형도면 이런 데 따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모르죠. 근데 뭐 도로 예정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바로 가르쳐서 뭐라고 한다? 도시계획시설 이렇게 해석하시면 그게 가장 근접합니다. 물론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이 파트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다음에 2번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있죠? 자, 아주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도시계획시설 사업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돼 있죠? 다 좀 색칠하지 말라니까요. 우리가 무슨 뭐예요? 해바라기 반, 장미 반, 유치원입니까?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어떤 학원에서 광고 보니까 장미 반, 해바라기 반 해갖고 그걸 알면 안 되죠. 눈빛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은 과거가 이렇게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아니에요. 중개사건도 그래. 중개사건도요. 장미반, 해오름반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되게 웃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A반, B반보다 훨씬 낫죠. 장미반. 그걸 보니까 색칠을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는 색칠반 이렇게. 자, 주의하실까? 여기서 이제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라는 것은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게 주의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 도시계획 시설이 뭐라고 했어요? 도로나 학교나 공원을 설치하기로 결정만 해놓은 거잖아요. 삽질 안 하기 전까지를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 도시계획 시설을 삽질하기로 결정되는 것을 어떻게 실제 삽질을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요. 그럼 항상 내는 오답이 뭐냐면 이다가는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라는데 이렇게 꼭 오답을 낸다고요. 아니요. 그냥 기반시설, 도로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것은 뭐가 아니다. 자, 도시계획 시설이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아까 도로 만들기로 학교 만들고 확정 지어놨잖아요. 그것을 실제 삽질을 시작하는 것을 도시계획 시설 사업. 아주 중요한 시험 포인트입니다. 이거 거의 매년 나옵니다. 이 부분은. 이게 옳은 게 될 수도 있고 틀린 게 될 수도 있는데 최소한 그게 답지문은 아니라 할지라도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자, 그 정도. 자, 그다음에 국가계획이라는 거 하나만 체크를 더 해보겠습니다. 자, 국가계획. 자, 중앙행정 기관이 법률에 의해서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 자,
국가계획이라는 건 이겁니다. 용도적, 용도지구, 용도구역 뭐 이런 것들 뭉뚱그려서 국가계획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뭐냐? 바로 국가적인 목적으로 용도적을 지정하거나 국가 정책적인 목적으로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을 지정을 하게 되면 그걸 바로 뭐라고 그런다? 국가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항 하나 설치하는 거 생각해 볼까요? 공항 그렇게 많이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죠? 국가 중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공항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기반 시설이라고 그랬었죠? 그죠? 공항 기반 시설입니다. 그럼 어떻다고요?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통해서 공항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그것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 국가계획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 마지막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거 있죠. 도시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거. 뭐 요거는 워낙 복잡한 개념, 오늘 제가 다 설명은 드리진 않을 거예요. 자, 다만 우리가 키워드는 뭐냐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구체적 계획의 일종이 뭐가 된다? 지구 단위 계획 또는 지구 단위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지금 설명을 드리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 용도적, 용도구역 이런 것들의 자 종합 결정판이 뭐가 된다? 지구 단위 계획이다. 그러면 요거 간단히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기왕 얘기가 나온 김에 어떤 지역에서 만약에 어떤 주거 지역에서 상업 지역으로 요거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는 게 좋겠네요. 우리 이쪽 보시게 되면 용도 지역, 주거 지역에는요 사실 또 6개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우선 3개로 구분하면 전용 주거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일반 주거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 그 다음에 준 주거 지역 일단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용도 지역 지정 변경에 관한 게 바로 준 주거 지역에서 전용 주거 지역으로 용도적을 바꾸고자 할 때 어떤 과정? 도시관리계획 위반 결정, 즉 용도적 지정 절차에 따라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용도적을 하나 바꾸기 위해서는 한 2년 또는 1년 5,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용도적을 바꿀 때 뭘로 할 수 있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뭔 소리냐면 둘 다 도시관리계획이죠? 둘 다 도시관리계획이죠? 예, 근데 지구 단위 계획은 속도가 너무너무 빠릅니다. 한 3개월이면 다 끝납니다. 빠른 경우에는. 그러면 같은 아웃풋,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바로 뭐가 됐을 때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갔을 때는 어떻다? 속도가 대단히 빠르다. 요 정도까지 우선 확인해 두시면 될 거예요. 요거는 자 우리가 얘기를 한참 길게 되니까 요 정도까지만 일단은 자 용도적인 토지 주용도를 결정하는 걸 용도지요. 자, 용도 지구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관지구, 방화, 화재 예방에서 방화지구 이런 식으로 다양한 목적이 있다라고 보셨고, 용도구역 보통 개발 규제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설치금 기능, 도로학교 공원 설치하는 것을 얘기하고, 자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원스톱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도시 관리 계획의 내용이 되도록 합니다. 이게 도시관리. 자, 다시 원칙으로 가셔야 돼요. 자, 보게 되면 우리 토지용계획과 개발행위가 두 개가 나눠집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토지 이용계획에서 의미가 있는 건 뭐라고요? 바로 도시관리계획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왜? 도시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는 장기 발전 방향이다 보니까 별로 중요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자, 국토계획법엔 체계해서 바로 제일 앞부분에 제가 그림을 그렸던 22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요 제일 앞부분에 있던 그림 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도해를 해 봤습니다. 바로 토지용계획과 개발행위와 토지거래 허가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해서 비슷하게 해놨고요. 거기서 이제 여러분 나머지 내용은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것이고, 그거 볼까요? 자, 2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도시계획의 의 이래 되어 있죠. 자,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이미 보신 거죠. 특광시군의 관할 구역에 대해 수립하는 공간구조 발전 방향에 관한 계획, 그래서 기본계획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라고 이미 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계획의 지위라고 하는 거 B번 한번 보실까요? 23페이지 요거 하나만 체크를 하면 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도시계획은 특광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하는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의 이용, 개발 그리고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얘기가 법조문 단 두 줄에 불과하지만 아주 엄청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자, 우리 부동산 토지 이용 규제하는 법률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됩니다. 자, 제가 요 근래에 접했던 그 사건을 하나 아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아까 기반 시설 중에서 화장장 있다는 거 기억나십니까? 화장장이 있었죠? 예, 화장장이 있어요. 화장장. 자, 그래서 이 화장장을 기반시설이죠? 설치를 하려면 어떤 거? 도시관리계획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있죠? 그죠? 화장장 설치는 바로 기반시설 설정비 계량이고 그것은 도시관리계획이니까 당연히 뭐 기억해야 된다. 화장장은 자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야 된다라고 어디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좀 묶어서 도시관리계획 누가 만듭니까? 라고 했을 때 앞에서 우리 묶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행정청 이렇게 봤었죠? 예, 도시관리계획은 행정청이 하게 됩니다. 행정청이 도시관리계획을 자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화장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에 한한다? 행정청에 한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요거 이제 재미있게 있는 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는데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설 화장장의 경우 설치 신고를 하면은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민간이 화장장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이게 충돌이 되잖아요. 국토계획법에서는 화장장을 도시관리계획에 따라서만 즉 행정청만이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화장장 설치 신고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충돌하고 있죠? 자, 바로 이 얘기가 나오는 도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의 기본이 된다라고 되어 있다고 해요. 뭔 얘기냐? 다른 법률하고 도시계획하고 충돌을 하면 뭘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도시계획을 우선 적용한다. 그러면 이거 화장장 설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간은. 그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5조는 뭐예요 도대체? 이 조문은 뭘 의미합니까? 법 잘못 만든 거예요. 이 법자가 법을 잘못 만든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법 잘못 만든 경우가 우리 충분히 예상할 수 있잖아요. 아주 전문가들이 국토계획법을 달달 외워가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생각나는 대로 막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관련된 규제가 막 개판 중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무조건 뭘 우선 적용한다? 도시계획을 우선 적용한다. 이렇게 됐죠. 도시계획을 우선 적용. 그렇기 때문에 이 국토계획법을 공부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다른 법을 백날 분석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이게 도시계획에 저촉이 되느냐 또는 저촉되지 않느냐를 먼저 검토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바닥에 부동산 전문 그렇게 공법 파트는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도시계획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용계획 기본이 된다. 그럼 한번 해석해 볼까요? 보십시다. 도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용계획 기본이 된다.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은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용계획 기본이 된다. 맞습니까? 도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용계획 기본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명제를 일단 세워두고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은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용계획 기본이 된다. 맞습니까?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이 아니죠? 그럼 뭐예요?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의 일종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똑같이 해석한 거죠. 도시기본계획은 바로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용계획의 기본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계획의 일종이죠?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은 어떻다? 바로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용계획의 기본이 된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죠? 근데 도시관리계획 중에 용도지역이 있었죠? 용도지역으로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용계획의 기본이 된다. 맞습니까? 아니 용도지역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그랬으니까 맞아요. 다시요. 도시계획에 일종의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 있고 관리계획은 이 하나하나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관리계획이라고 하기로 했잖아요. 따로따로 띄어서 보지만 이걸 다른 이름으로 용도지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을 바로 뭐라 부르자? 도시관리계획 이렇게 부르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용도지역은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용계획의 기본이 된다라고 돼 있다고요. 그러면 이거 맞는 얘기 틀린 얘기라고요. 맞는 얘기라고요. 맞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토지가 있습니다. 용도지역이 있어요. 용도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되어 있다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다가 예를 들어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택지 개발 예정지역을 지정을 합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뭘 하던 지역이었죠? 보전하고 보호 육성하던 지역이었죠? 여기다가 아파트 건설 부지 만드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충돌하죠? 그러면 만약 택지개발 예정지를 지정을 해도 택지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두 개가 충돌하니까 뭘 우선 적용한다? 용도 지역, 즉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을 우선 적용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보전하고 보유성. 개발하면 안 되는지 원칙적으로. 아까 소규모의 개발은 가능하다고 했지만은 이 정도 무슨 아파트 건설 부지를 만들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런 조문이 나옵니다. 택지개발 예정 지구가 지정되면 이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용도적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조문이 나와요. 이 조문이 없게 되면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을 하든 말든 개발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용도적이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용계의 기본이 되니까. 해석할 수 있겠죠? 지구단위 계획은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용계의 기본이 된다. 맞습니까? 맞죠? 지구단위 계획이 바로 뭐니까? 도시관리계획이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이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다른 법하고 충돌했을 때 바로 도시계획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계속 이제 중복이 되는 거죠. 독학하시는 분들 위해 좀 되게 잡다한 내용 들어있고요. 24, 25페이지는 별로 의미가 없고 25페이지 밑에 보시게 되면 개발행위허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보면은 다음의 일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 특광, 시장, 군수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제일 밑에 줄에 나와 있죠. 그래서 한 페이지를 넘기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설치,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즉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내에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이렇게 6가지가 있죠. 이 6가지를 하려면 뭘 받아야 된다? 개발 행위허가. 다시 법 체계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그림을 보게 되면 이런 식이었죠. 국토교육법은 토지 이용 계획과 개발 행위허가 두 개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맞죠? 자, 그랬을 때 개발 행위는 뭐에 적합해야 된다? 토지 이용 계획에 적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토지 이용 계획의 의미를 대충 훑어보셨습니다. 한 3주 정도 계속 이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개발 행위는 뭐냐라고 했을 때 배추를 심는 것이, 무를 심는 것이 개발 행위냐라고 했을 때 그런 것이 개발 행위가 아니라 바로 뭐다? 건축물을 건축하고 공작물 설치하고 토지 형질 변경으로 토석을 퇴치하고 토지를 분할하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이런 행위가 바로 뭐가 된다? 토지를 이용하는 행위고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 개발 행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6가지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어떻다?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6가지 행위가 뭐에 적합했을 때 토지 이용 계획에 적합했을 때만 허가를 내주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용도적 지정되면 어떻다고 했어요?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제한 나온다고 그랬었죠? 그죠? 주거 지역에는 기본적으로 상업용 시설 된다 안 된다? 디테일에 들어가면 전혀 얘기가 틀어집니다. 근데 크게 봐야 돼 지금은. 주거 지역에다가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모텔을 짓겠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 건축물의 건축이죠? 그럼 뭘 받아야 된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허가 안 내준다 그때는요. 왜? 용도 지역이 바로 도시관리계획이고 도시관리계획이 토지이용계획의 일종이다 보니까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건축물 건축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개발 행위허가 파트에 나온 6가지 행위 있지 않습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왜? 이 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어디라고요? 대한민국 전 국토를 대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내 토지에서 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설치,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는 무조건 어떻다? 금지가 된다. 하려면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게 도시개발구역일 때는 어때요? 어떤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이 됐을 때 따져볼 필요는 없어요. 2가지 얘기했을 때 도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계획이 기본이 된다. 국토계획은 우선 적용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도시개발을 똑같이 얘기합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 변경, 토석 설치,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리고 중목의 벌채와 식재가 금지된다. 뭔 소리냐면 이 6가지는 대한민국 내 토지라고 했을 때 그게 개발 제한 구역이든 아니든 따져볼 필요 없이 무조건 금지가 된다고요. 다만 다른 구역 등으로 지정이 되면 추가적인 규제가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다른 법을 공부할 때 편하게 공부하시려면 이 6가지 일단 다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반드시 절대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법을 공부하시려면 이걸 알아야지. 그때 정기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에서 다 외우려고 하면 정신이 없어요. 그때 또 7개 나오거든요. 그 중에 6개가 이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는 어떻다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개발행위라고 하고, 이런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국토계획과 토지연계과 개발행위 허가 이렇게 두 개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는 다음 수는 뒤쪽에서 우리 언급하게 될 것이고, 27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마저 보도록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자, 지금 제가 그런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우리가 광역계획관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간단하게 검토를 드렸습니다. 광역계획관의 지정 누가 한다? 건설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두 개 이상의 시군을 묶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건설교통부 장관. 그건 그렇다 치고 건설교통부 장관이 두 개 이상의 시군을 묶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제 대통령한테 임명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뭘 알아요? 몰라요? 알긴 뭘 쥐뿔을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건교부 장관이 광역계획관을 지정한다는 얘기는 자연인 건교부 장관이 가서 자기가 지정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도장, 직인 누구 도장 찍어야 된다? 건설교통부 장관의 의인 도장 있잖아요. 그 직인을 빌려야 된다고요. 실무는 다 어디서 한다? 우리 공부하게 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즉 도시계획위원회 실무를 다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위원회는 만약에 중앙정부에는 뭐가 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에는 뭐가 있다? 시도도시계획위원회. 한 페이지 넘겨서 시군구에는 또 뭐가 있다?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요. 그래서 키워드는 뭐다? 실무는 다 어디에서 한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 일처리를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지문이 만들어집니다. 자, 건설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자 할 때 바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무조건 예가 있어야 된다고요. 단 하나의 예외가 있으나 그건 나중에 언급을 드리겠고, 실무는 다 누가 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부분에서 나왔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하고자 할 때 중앙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야 한다. 맞죠? 왜? 건교부 장관이 지정권이니까. 그랬을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때요? 틀렸다고요. 건교부 장관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뭔지, 광역계획권이 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실무는 다 누가 한다? 도시계획위원회. 그래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화장실에 가기 전에 제일 먼저 들려야 될 때가 어디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밥 먹기 전에 들려야 될 때 바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계적으로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건교부 장관이 뭘 한다 했을 때 무조건 그 앞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고 하는 것이 따라붙게 돼 있다고요. 왜? 실무를 다하고 건교부 장관은 도장만 찍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 우리가 국토계획법의 한 책에 대해서 한 1시간 10분, 20분 이렇게 검토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토지 이용 계획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